예,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이제 북한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현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림 5-1을 봐주시죠. 경제난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북한이 대외 무역 규모가 어떻게 이제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보입니다.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90년대 지나서 확 줄어들었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돼서 지금 거의 뭐 급전 추락의 상황들이죠. 변동률이 아닙니다. 절대 규모 자체가 이제 이렇게 출렁인 것입니다. 사실은 뭐 경제난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뭐 특히 구소련과의 교역이 이제 감소되면서 이제 거의 곤두박질을 치게 되죠. 경제 자체가 뭐 곤두박질 치게 됐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남북 교역을 뭐 합친 대외 교역 전체를 볼 것이냐, 아니면 남북 교역을 제외하고 대외 교역을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봐서 이제 뭐 그 남북 교역을 제외한 그 대외 무역 자체만 놓고 보면은 대체로 봐서 2010년 정도 그 시점에 이제 90년의 수준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이 이제 북한의 대외 무역이 딱 그 정점에 피크에 달하던 시점인데, 그게 이제 90년 시점과 비교한다 그러면 한 2배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림 5-2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90년 이후에 북한의 경제 규모에 대한 이제 추정치인데, 이게 보면은 91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국 그 과거 수준을 회복을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묶어서 보면 뭐냐? 큰 틀로 봐서 북한의 대외 의존도, 그러니까 대외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종전보다는 분명히 높아진 겁니다. 뭐 국제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내용을 뭐 또 구체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와 상관없이 어쨌든 큰 틀로 본다 그러면은 북한이 이제 전반적으로 그 대외 의존도, 무역 의존도가 종전보다는 분명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의존도가 종전보다 늘어나면서 동시에 중국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의존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늘어났다는 것들이죠. 물론 한때는 남북 교역과 북중 교역이 이제 뭐 동시에 확대되는 그런 국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남북 교역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가 되고, 더더욱이 제재 이후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는 부분들입니다. 표 5-1과 이제 그림 5-3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북중 무역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겠습니다. 그림 5-3에도 잘 나옵니다만 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그 시기만 놓고 보면은 의외로 중국과의 무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공식적인 무역입니다. 비공식적인 무역은 뭐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그 90년대만 놓고 보더라도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뭐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에도 똑같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되게 공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교역, 북중 교역이 이제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2010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제 한국이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최초의 대북 제재 조치라고 할 수 있는 5.24 조치를 발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교역이 이제 급격하게 꺾이게 되는 그 시점부터 북한은 중국에 대한 교역을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중 조치가, 북중 교역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최고치를 달성을 합니다. 68.6억 달러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가 2015년부터는 이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한 주력 제품인 이제 석탄, 그리고 철광석이 국제 가격이 조금 하락하게 되면서 좀 둔화가 됐다가 2017년부터 제재를 맞으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대외 무역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들도 이제 크게 증가를 하게 되었죠. 그게 이제 90년대는 대체로 뭐 30%도 조금 못됐습니다. 전체 100 중에 30이 뭐 중국과의 교역이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2000년대 들어서기 시작해서 대략 한 2005년 시점에 보면은 그게 한 50% 정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14년 정도에 가게 되면 처음으로 90%대를 달성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남북교역을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돼 가지고 코로나 위기 첫 해, 그러니까 2020년이죠. 그때 9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더라도 뭐 88% 정도니까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90%를 넘습니다. 95%도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가 나온 게 2021년도인데 이때가 95.6%가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의 교역인데 그 중에 95.6%를 중국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북한의 공식 통계가 아니고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들이 발표한 거로부터 추정한 결과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코트라가 한 겁니다. 뭐 유엔에서도 이제 통계를 잡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만 역시 가장 긴 시계열은 역시 이제 코트라 통계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외경제 관계에서 무역만 있느냐? 아니죠. 투자도 있습니다. 자,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5-4에 보시겠습니다. 투자는 사실은 통계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무부에서 이제 발표한 것들을 이제 좀 모아서 결국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2000년대 중반에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 북한이 3차 핵심을 하게 되면서 핵심을 하게 되면 투자도 되게 주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다시 또 늘어났다가 대체로 보면은 대략 2012년도 시점, 2012년 시점에 이제 정점에 달했는데 그때가 1억 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한 해 동안에. 그 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해 동안에 뭐 많은 경우에 수출이 다 합쳐서 한 60억 달러가 넘습니다만은 투자라는 것은 뭐 1억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사실 투자는 무역에 비해서 훨씬 더 작죠. 2018년 시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뭐 투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투자한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량 스탁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2018년 시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한 게 전부 다 한 8.5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이 한 5억 달러 정도가 되면서 전체의 한 5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북한에 대한 의존이 이제 무역과 투자였죠. 또 하나의 부분들이 이런 실물 부분뿐만 아니라 화폐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그림 5-5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그 경제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달러라이제이션 효과입니다. 즉, 자국 화폐를 되게 기피를 하고 그러니까 외국 화폐를 선호하는 현상들, 달러화나 위안화를 이제 쓰게 된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림 5-2가 이제 북쪽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되는데, 2011년에 넘어오신 분이 뭐 한 400몇 명, 2012년에 넘어오신 분이 대략 한 290명, 2013년에 넘어오신 분이 대략 한 81명들인데, 이 중에는 사실은 국경지대에서 오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는 게 북한 전역보다는 사실은 그 국경지대의 상황을 좀 더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한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장마당에서 거래하는 화폐 중에서 제일 많은 화폐가 뭐였습니까? 라는 건데, 11년과 12년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당연히 뭐 북한 지역이니까 북한 원화가 더 많았는데 13년이 되면은 역전됩니다. 중국 위안화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내륙으로 가면은 특히 이제 뭐 내륙, 이제 평양 같은 데 가면은 달러가 더 많죠. 물론 뭐 위안화도 꽤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북중 접경지대가 주로 됩니다만은 이제 중국 위안화가 이제 주력 통화가 되는 그런 시점까지 넘어갔고, 13년 이후에도 저희들이 뭐 간헐적으로 인터뷰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비슷한 경향들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외경제 관계에서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관계라는 것이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라 실물뿐만 아니라 화폐금융에서도 이제 그러한 그 의존도 심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 지도부 스스로는, 그러니까 북한 정부 스스로는 그럼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당연히 싫죠. 그리고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 부분들입니다. 그 어떤 자료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2016년에 7차 당대회를 개최합니다. 1980년에 마지막으로 6차 당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36년 만에 처음으로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당대회를 하는데, 그거 당대회가 열리기 한 달 전에 이제 내부 문건을 만듭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만든 문건이 그러니까 국가 경제 발전 전략
2016년부터 20년이라는 내부 문건입니다. 이거는 공개된 문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느 정도는 좀 읽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북한 스스로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통계치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잡은 통계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은 이렇게 합니다. 2014년 시점에서 놓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무역이라는 것이 국가별로 보니까 중국이 대략 한 71%, 러시아가 4%, 독일이 한 1% 정도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중국이 역시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 한 70% 정도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투자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합작 회사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작은 것들 다 합쳐서 370개인데 그 중에 보니까 한 260여 개가 중국과의 것들이다. 금액으로 따진다 그러면 역시 한 72% 정도더라. 그 무역에서 한 71% 그리고 그 투자에서 72% 정도로 북한은 인식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 앞으로 5개년 계획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북한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중국 일변도로부터의 탈출을 제시를 하면서 그 무역과 투자를 다각화, 다양화할 것을 제시를 하면서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당연히 이제 뭐 자본주의 서방 세계와는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러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그런 지역들 주로 이제 뭐 제3세계 국가들과 이제 무역과 투자를 이제 누리자. 그렇게 이제 노력하자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조금 더 높아졌죠.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왜 그럴까?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의존도가 높아질 건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정치적인 요인과 이제 경제적인 요인 어느 걸 더 강조할 거냐 하는 것은 결국 학자들에 따라 다르겠죠. 정치적인 요인들을 강조하는 분들은 북한이 고립무원의 상태 아니냐. 꼭 제재하기 이전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존재는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유일한 후견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들이고, 자 경제적으로는 좀 더 다양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이 고도 성장을 계속 해왔다는 거고, 그리고 동북 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발 플랜들도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결국 북한 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물자들에 대한 수요들은 생기는데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오게 되고, 그리고 양국은 당연합니다만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보니까 물류 비용도 이제 줄어들고, 그리고 두 나라 사이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격차도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어쨌든 뭐 다른 선진국에서 들여오는 것보다는 코스트는 쌀 수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변경 무역에 대해서 또 중국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좀 그 혜택을 주는 측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양국 경제가 좀 보완적인 성격들이 강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정치 경제 요인도 둘 다 작용합니다만은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경제적인 요인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물론 중국 정부가 정책을 펴온 것들도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옵니다만은 큰 흐름으로 봐서는 역시 뭐 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본적인 그러니까 북중 경제 교류의 주체라는 것은 중앙정부이기도 하지만은 민간 기업들이 이제 이윤 추구 행위들 같은 것들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러한 중앙정부가 주로 하는 경제적인 행위들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가 좀 안 좋을 때 뭐 촉진하는 그런 정책들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특히 투자에 대해서는 중국 중앙정부도 되게 많이 좀 뭐 자기네들이 뭐 투자한다고 투자를 독려한다고 해서 뭐 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오히려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오히려 필요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뭐 지금 같은 시기에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양국 간에 정치적으로 좀 더 밀착할 필요가 있다,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싶을 때는 그러니까 뭐 쌀을 지원한다든지 비료를 지원한다든지 경제 협력을 촉진한다든지, 그리고 뭐 그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나 기업들이 이러한 제재 회피 행위들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 눈 감아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제 북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새로운 분업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이제 분업 구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어떤 한편으로는 원료 조달지입니다. 왜? 석탄하고 강철을 조달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1차 소비재 중에서도 그러니까 수산물이라든지 농토산물 일부는 이제 북한에서 들여오는 공급지로서 역할을 합니다. 또 한편은 그러니까 시장입니다. 어떤 시장이냐? 소비재, 예를 들어서 식량이라든지 각종 생필품들, 그리고 이제 소비재를 넘어서서 중국 경제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원자재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 부품들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 같으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 즉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중국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아지고 북한은 여전히 이제 과거 수준에서 못 벗어남에 따라서 이제 중국에서 북한의 저임 임금을 그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사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인가공을 뭐 의뢰를 하는 것들도 늘어지고 또 하나는 그 제재 직전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해졌었죠.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직접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뭐 러시아 파견들도 나옵니다만은 그러한 그 일종의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좀 단순화시켜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분업구조 비스무리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일시적인 부분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제재 때문에 주춤합니다만은 이게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재개된다 그럴 때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성장의 방식들을 동력들을 어디서 찾을 건가? 결국 중국과의 분업에서 찾는다 그러면 결국 중국의 하부 구조로 이제 편입되는 가능성들이 이제 꽤 높아질 수 있는 우려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재도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 미래는 더더욱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물론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북중 경협이 이제 활발해진다는 건데 그게 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긍정적으로는 어쨌든 북한의 경제난을 조금 덜어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중국의 개혁 개방이 진전됐기 때문에 개혁 개방이 진전된 대상과 북한이 교역을 하다 보면은 개혁 개방적인 그런 요소가 뭐 침투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게 뭐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종의 저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요 독점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유일한 그 경제 교류 대상이 그 중국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제 독점이라고 이야기할 때 수요 독점이 아니고 공급 독점이죠. 즉 공급자가 그 단일 혹은 소수라서 다수의 판매자들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그런 건데 이건 거꾸로 보통 요소 시장에서 이야기됩니다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도 사주는 놈이 중국 하나뿐일 때 실제로 이제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물건이 세계 시장에서 나가면 이 정도 값은 팔 수 있는데 오로지 사준다는 건 중국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 값을 못 받는다. 일종의 수요 독점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육 조건에서도 북한이 정당한 그 교육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종의 뭐 좀 손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들까지도 이제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는 상황들이죠. 특히 이제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라는 것들이 과거에 있을 때 한참 논란이 됐었죠. 남북 경협과 북중 경협이 과연 대체적이냐, 보완적이냐. 되게 논란들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양자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는 보완적인 부분들로 나옵니다만은 남북 경협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에서 북중 경협이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대체 효과밖에는 안 보이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한반도의 미래를 꿈꾼다든지 뭐 특히 통일 같은 거를 본다 그러면은 어차피 북한은 지금 중국과 여러 가지 형태로 얽히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뭐 20년,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미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분업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거를 이제 남한 쪽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코스트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쉽게 바꿔지겠느냐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남북한 뭐 경제 협력, 경제 통합을 이야기할 때 남북한 경제 상호 보완성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상호 위민하면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북한이 이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식으로 되는데 익숙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남북한 경제 협력 그리고 남북한 상호 보완성을 넘기는 게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다는 것들이죠. 자, 어쨌든 뭐 북한의 대중 의존도 확대라는 것이 뭐 사실은 이제 양쪽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남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남북 경협이라는 것이 완전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의존하고 양국이 협력하는 거고, 그래도 남북 경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 그 속에서 여건으로서 북중 경협 그리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들, 그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